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20일 육군본부 군법회의는 최능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능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2월 11일 대구의 한 야산에선 소리 소문 없이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이 있던 날 아침 최능진은 유서를 썼습니다. 정치 사상은 혈족인 민족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유언을 남기고 최능진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최능진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요 유명한 기업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먼저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보수 우익으로서 그가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좌절해 갔는지 오늘 그를 만나려 합니다. 해방 직후 우리 사회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분단이냐 통일정부 수립이냐의 대립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다 간 최능진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비운의 민족주의자.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고 그래서 오히려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최능진이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간 것은 50년 12월.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가족들은 최능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총살형은 가족들도 모르게 집행됐고 가족들은 2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비석은 그때 없는 걸 가서 이제 제가 가서 가져와서 해놓으신 거군요. 한동섭 소령이 시가 요만합니다. 잠깐만 대머리 가지고 나보고 오더니 동생이로 오라고 말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밖에 나가서 다방에서 얘기하고 일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서하고 뭐 가르쳐주고 어디서 처형됐다는 걸 자기 입회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어딘가 확인하고 그러고는 내가 돌아왔고 그래서 그 당시 장례식도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전해진 최능진의 유품은 유서 한 장. 그 유서를 통해 최능진의 마지막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구밀의 운명은 정치적 모락에서 대민인데 너희들은 조금도 누구에게나 반감을 갖지 말고 또한 부의 원수를 갚을 생각도 말고 외로운 모를 잘 봉양하여라. 정치 사상은 혈적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 없다. 우리 국가가 이 모양으로 간다면 너희들의 생명도 안전치는 못할 것이다. 아버지로서 뭐 저희들한테 무슨 재산을 남겨줬다든가 공부를 시키든가 저는 불행하게 한 번도 시켜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서도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가셨다고요. 나라 사랑한다는 생각, 백성 민족을 외에는 딴 거 없다는 그 생각. 최능진이 사형 판결을 받은 곳은 전쟁 중에 대구로 잠시 자리를 옮겼던 대구 육군본부 군법회의. 비록 전쟁 중이긴 했지만 최능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큰 범죄가 아닌 이상 민간인이 군사재판에서 그것도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최능진에 대한 판결문이 남아있어 50여 년 전 왜 그가 사형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부가 최능진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1951년 1월 20일. 사형 이유는 최능진이 인민군에게 협조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포섭했으며 김일성 지시를 받고 유엔에 즉시 정전을 요구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능진에게 국방경비법 제32조 이적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한강 인도교를 끊어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야 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3일 만에 인민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이승엽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정치인들을 성남호텔에 수용합니다. 하루는 그 중간파 세력의 여러 수십 명이 그 성남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 지금 6.25라는 것이 하나의 민족 비극이지만은 한강선에서 정전을 권고안을 우리가 결의해서 이것을 김일성에게 이걸 보내자. 이때 최능진은 이 성남호텔을 드나들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만나서 전쟁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에게 이적죄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 건 다른 거 없죠. 어떤 지금 여기 참 우리 사람들 그 자손에 붙들려 하는 걸 막아보자. 이북애들한테 붙들려 하는 걸 막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걸 내부 수습을 해야 할 거다. 저 사람들은 미군이 올라오니까 미군이 전투하는 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길 거다. 그건 최능진 씨의 주장이야. 인민군에게 점령된 상태에서 전쟁을 어떻게든 중단시켜 보려 했던 이들은 최능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김규식 계열을 중심으로 정전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자는 운동. 그 핵심 인물은 박진목 씨였습니다. 박진목 씨는 북측의 지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민위원장 이승엽을 직접 만나 정전을 요구하고 51년 7월엔 평양까지 다녀옵니다. 나이 많은 때만 그리고 거기서 한 40일 있다가 그래 인민함으로 나왔지. 나오니까 그래 이제 이부 끝이 그래 친절하게 대하는 건 없고 대부분의 간첩으로 이 사람들이 전선 특무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만 그래 그 특무대에서 이러지 말았고 전쟁인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당신 내만 전선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훈장을 따르고 애국자가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닌 길도 있다고. 그래 우리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으로 살자. 특무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목 씨는 군사재판에서 민간법정으로 넘겨져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거 뭐 숙청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정전운동을 같이 하셨던 사람들 중에 군법 재판을 받던가 이런 분이 혹시 있으세요? 뭐 없지. 내 혼자 나가서 재판 받았으니까. 정전운동을 했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최능진 한 사람만 사형을 당했습니다. 최능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은 정치적 모략 때문에 죽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최능진은 잡혀가기 직전 이병희 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최능진을 선배로 존경하며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이병희 씨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형까지 받았으니까 엄청난 그 공산주의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누명이요. 누명입니까? 누명이요. 예. 누명이 좀 이병희 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지만 최능진에 대해 한 가지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반민특위 예. 그 노력을 굉장히 하셨죠. 예. 반민특위. 예. 그 반민특위 특위의 그 지지자로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예. 일제 청산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가지고요. 예. 예. 혹시 그분이 그 공산주의 사상과 아예 절대로가 아니죠. 최능진은 국방경비법 제32조 적을 구원하는 행위, 즉 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최능진은 오히려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좌익 활동을 했던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동족 간의 전쟁을 중단하자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총살형을 당한 것이죠. 최능진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젊은 시절 가깝게 지냈던 이병희 선생은 최능진이 반민특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조직되고 좌절하면서 해체되는 시점에 최능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반민특위는 실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병용이 그렇게 기억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 군정 때 최능진은 잠시 경찰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때 최능진이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일은 바로 친일 경찰의 청산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조선 공산당이 주도해서 1946년 가을에 시작된 총파업은 10월 1일 대구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발전합니다.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어지자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경찰 책임자인 경무부장 조병옥은 대구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좌익 세력이 선도했고 일반 시민이 가담한 폭동 사건. 치안이 회복되자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갑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폭동으로 확산된 데에는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일제시대 때 원성이 높던 쌀 공추를 부활시켰고 미 군정이 다시 불러들인 친일 경찰들이 일제시대 방식 그대로 쌀을 공출해 갔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일어났고 경찰은 이에 대해 보복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구 폭동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미 공동회담이 덕수궁에서 열렸고 최능진 수사국장과 조병옥 경무부장은 이 회담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구 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다. 우리 국립경찰은 친일 경찰과 부패 경찰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내가 친일 경찰관들을 많이 등용했다. 그러나 친일은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직업적인 친일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를 위해 경찰이 된 경우다. 한미 회담에서 친일 경찰 청산 문제가 불거지자 미 군정 사령관 하진은 비민주적인 경찰은 속아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는 듯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담이 끝난 다음 옷을 벗어야 했던 사람은 친일 경찰이 아니라 최능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행위자 청산은 당연한 과제였지만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일날 이제 그 군정을 선포했죠. 네. 선포하고서 이제 뿌렸는데 일본 말로 뿌렸어요. 일본 말로 돼 있어. 즉 말하면 일본의 그 역선전, 예. 해방전의 역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 한국 사람은 전부 한국 말도 없고 글도 없고, 그저 완전히 일본 말밖에 모른다 하는 걸로 아주 완전히 아주 참 문맹, 예? 야만인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했던 건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실정을 모르고서 들어왔어요. 미 군정의 첫 포고령은 일본의 조선 총독부 관료와 친일 경찰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안 유지가 그들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We moved into a foreign country, knew little or nothing about it, and our first job was to establish some semblance of security. Now, who's responsible for security, internal security? The police. We realized fully that the police were all Japanese trained and worked under the Japanese. So we had to make a decision. Do you get rid of them today and then take 6 months to train a new policeman? You would have had chaos. The people who had been in the streets, you had no way to control them. So we made the only decision we could. 미 군정은 친일 경찰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해방 이후 민초의 보복이 두려워 잠적했던 친일 경찰들은 다시 일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은 이런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친일분자들, 외정시대의 친일분자들의 신원조사를 해서 카드를 제작하는 직무를 하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뭔가 반민특위가 나왔습니다만 해도 그와 비슷한 일을 벌써 이 전진 이 양반은 착안을 해가지고서 왠젠가 한 번은 이것이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능진은 친일 경찰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해방되었건만 경찰에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고문하던 고등계 형사들이 버젓이 경찰 고위직이나 경찰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고문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은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일제시대 공산당 잡는 귀신이란 별명이 붙었던 최연은 수도경찰청의 고문, 일제시대 경무국 핵심 간부였던 최경진도 경무부 차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친일 경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위가 되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죠. 해방 후에 들어온 사람 약간 특제가 있지만은 밑에서 올라가니까 계급은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 계급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 지위를 받아야 되고 이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1946년 말 미군정 보고에 따르면 경사급 이상 간부 969명 가운데 83%인 806명이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미 군정과 우익 세력은 좌익 소탕을 명분으로 친일 경찰을 불러들였고 친일 경찰들은 그 요구에 충실히 보답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능진의 외침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국장에서 파면된 최능진은 공개 성명으로 그 부당함을 밝힙니다. 그러자 조병옥도 반박에 나섭니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까지 조병옥을 지원하고 나서자 최능진과 경찰 수뇌부 두 사람의 성명전은 친일 경찰 청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기정과 삼범인 동시에 민족운동자를 잡아주던 인간을 고관대직에 채용하고 순수한 독립운동자를 무경험자라고 배척하는 데 찬동하지 않았다. 내가 파면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최 수사국장이 신문지상에까지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립경찰의 불명예를 초래했다. 미국인으로 조직된 조사위원회에 엄중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도 조 부장과 같은 운명에 닥쳤으나 살아갈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현 간부급을 전부 파면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애국자나 국내에 있는 단체의 간부로 경찰 수뇌부를 조직하여 강력경찰을 나타내라. 금일의 경찰은 친일 경찰이 아니고 무엇일까? 김성숙 씨를 위시하여 서대문 형무소에는 그들에게 검거 투옥된 애국자가 얼마인가? 그들의 마수에 희생된 순국 열사는 지하에서 비분함을 또 한 번 참지 못하리라 나는 믿는다. 경찰 수뇌부 3사람의 이러한 성명전은 친일파 청산 문제로 대립하던 해방 직후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능진은 친일 경찰들을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민족 정기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직의 우두머리급은 물론이고 미 군정은 친일 경찰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능진은 껄끄러운 사람 또는 방해가 되는 사람, 더 나아가 제거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경무부 수사국장은 경찰 안에서 3번째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능진이 그때 눈 딱 감고 정치 지배층에 붙었더라면 그가 권력과 부를 잡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최능진은 미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젊은 시절 육상과 구기 종목에 특출했던 최능진은 듀크 대학과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합니다. 최능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은 1917년. 일제시대 때 미국 유학은 극히 일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최능진은 평안남도 지주 집안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최능진은 유학 시절 흥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독립기념관에는 그가 쓴 흥사단 가입 원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유학을 떠난 그 이듬해인 1918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에 가입한 최능진은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 도산의 고향 후배이기도 합니다. 최능진이 미국에서 흥사단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가족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능진 위로 3형은 모두 열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능창과 능현은 3.1운동을 계기로 그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아주 그 형제들이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또 희생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능익은 노백린이 운영하는 그 비행학교, 정식 명칭은 비행가 양성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군사훈련도 받고 그래서 무력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어떤 좀 상당히 민족 독립 사상에 투철했던 인물이었어요. 최능진은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의 실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920년대 초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에 대한 희망이 다시 움트고 있었고 미주 지역에서는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능진도 이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우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들 또는 그 백악관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아주 맹렬하게 전개했는데 그게 물론 서재필 박사나 이승만, 정한경 이런 분들이 선두에 나선다고 하지만은 그 밑에서 많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었어요.
1929년 최능진은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1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한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숭실 전문 교수 시절 최능진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육상, 수영, 축구 등을 젊은이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1932년 최능진은 축구 명문인 숭실 전문 학생들을 주축으로 평양 축구단을 창단합니다. 1929년부터 간헐적으로 열렸던 경평축구, 즉 경성과 평양 간 축구 경기는 평양 축구단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평축구 경기는 일제치하에서 젊은이들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수가 김영식이라고 돌아가셨죠. 그냥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전 지난데 우리나라의 축구에는 뭔가 창건자가 이제 우리 최 선생 때 참사관 때인데 최 참사관 저 선진이지. 내가 그분한테서 축구를 배웠는데 배웠습니다 말이야. 그로 이제 얘기하는 걸 그때도 떠들었습니다. 69년도에도. 3.355 모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시대. 조선의 젊은이들은 경평 축구 경기 때 함께 모였고 우위를 다졌고 조국애를 키워나갔습니다. 일제 말기 경평 축구는 그래서 금지됩니다. 최능진은 흥사단의 국내 단체인 수양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동호회 잡지에 많은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양동호회는 겉으로는 심신수련단체였지만 서울과 평양의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만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일제는 독립운동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 수양동호회의 중심 인물들을 체포합니다. 이 사건으로 안창호, 조만식과 같은 거물급 독립운동가를 포함해서 동호회 관련자 42명이 체포됩니다. 그때 최능진도 잡혀 들어갑니다. 동호회 사건으로 최능진은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독립운동의 암흑기라 불리웠던 1930년대 말, 동호회 사건 이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청년들의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려 했던 최능진의 노력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수형 번호 2372번. 최능진이 1937년 11월 1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살이를 마치고 잠시 중국으로 피신했던 최능진은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최능진은 민족주의자 조만식의 권유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을 맡습니다. 피안을 이루고서 독립을 했으니만큼 이제부터 우리는 피 흘릴 각오를 하고서 이 치안을 갖아서 우리 손으로 이전 해나가야 된다는 권유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가 무엇보다도 외정하에 30여 동안을 이제 학대를 받았는데 우선 외놈들이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소련군이 8월 24일 평양에까지 들어오면서 최능진의 활동도 막을 내립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38선 이북을 장악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38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최능진도 남으로 내려옵니다. 월남 후 경찰 강습소의 한국인 교장이 된 그는 치안 유지를 책임질 새로운 경찰을 길러내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한국 경찰 시대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최능진은 미 군정의 경무부 수사국장이 됩니다. 경무부 수사국장은 경찰 안의 핵심 요직이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치안이 불안했던 해방 공간에서 그를 찾는 곳이 많았습니다. 월남한 고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인 설린 형제단이 기숙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강원영 목사가 최능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그 길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경무부 수사국장이 무슨 저 함경도에서 월남을 한 그 피난민복을 입고 뭐 고학생들 데리고 일하는데 뭐 그저 뭐 전화는 한번 걸어주면 크게 잘한 게지. 저 직접 차 몰고 와서 보고 이거 돕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런 급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46년 12월 최능진은 경찰에서 해임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운명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8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48년 2월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안을 통과시키고 선거 관리를 위해서 유엔 감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미 47년 38선 이북에서는 북한 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인민정부 수립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 세력과 통일 정부를 주장하는 김규식 계열의 민족주의 세력으로 갈렸습니다. 최능진은 민족주의 세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 계획이 구체화되자 민족주의 계열은 분단을 막기 위해서 48년 4월 김구를 포함한 8명의 대표단을 남북 연석회의에 파견합니다. 협상 대표 8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신창균홍. 민족주의자의 삶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겨웠지만 그들에겐 고통보다 더 소중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독당 중심으로 나라가 두 쪽에 나면 전 민족이 순환을 당하는데 나만 평안히 살면 어떡해. 최능진은 민족주의자라. 절대로 그 민족주의자지. 그러자면 좌익운동은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좌익운동을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총살을 했지만은 실제는 우리와 같이 김규수 박사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평화통일을 한 게지 이북에 무슨 치우치는 일은 없어요.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 서재필, 김규식,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단정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단정 수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선거는 이승만과 한민당만의 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명이던 최능진이 이승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치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최능진. 그는 이승만의 지역구에서 출마합니다. 그렇다면 최능진은 그 시기에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은 좌우 합작운동이나 민족주의 진영이 진행하는 남북 협상을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46년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의 뜻대로 남한만의 총선거인 50선거가 확정되자 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 출마합니다. 이때 최능진이 이승만에 도전하기 위해서 동대문 갑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소위 그 50 남조선 단독 선거 때 그 이승만 박사가 주도인데 이승만 박사가 동대문구에 나오니까 다른 구는 2사람, 3사람 입후보를 했는데 동대문구는 이 박사가 혼자 한 거죠. 다른 사람 서지 못. 그러니까 그 최능진 씨가 그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단독 입후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대문구에 출마를 했죠. 미 군정 보고서에는 최능진이 민주선거에서 이 박사만 단독 후보가 될 수 없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출마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박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는 독재를 좋아하는, 독재하고 자기 욕심을 치러야 돼. 그걸 안해서는 도저히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고 민족이 안 될 거다. 그거를 자기는 간파하고선 안 되니까 우리라도 이건 해야겠다. 해방 직후 용산구 후암동에 살았던 최능진이 굳이 동대문을 선거구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것보다는 이승만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이 후보 등록 서류를 뺏어가는 등 최능진의 출마는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어렵게 후보 등록을 마친 최능진은 기호 2번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자 여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박사하고 최능진 씨 대립이 과연 최능진 씨가 승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그 당시에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 박사가 떨어질 수도 있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동대문 갑구 선거관리위원이던 송홍섭 씨는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웬일인지 민심이 최능진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들은 최능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펼쳤다. 뭐 장관을 준다, 또 주미대사를 하라, 뭐 등등을 다 이게 그런 프로포즈가 있었는데 3번이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다 놓았다고요. 그 전부터 이 박사 측에서 와서 이제 50선거 하루 전인 5월 9일 최능진은 급기야 후보 등록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5월 9일 날 오후 2시에 배랑간에 통지가 온 거예요. 선거위원회에서. 무효라는 거예요. 당신 내 입후보한 건 무효다 그런 얘기야. 등록시켜놓고. 왜냐? 서류가 미비하다 그런 얘기. 서류 미비하는 조건하에 그날로 취소된 거예요.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기록할 날입니다. 약간의 폭동과 소란이 있었으나 선거위원들의 노력으로 투표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최능진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서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은 투표 없이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최능진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48년 5월에서 8월까지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일들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된 다음에 5월 31일에는 이승만이 재헌국회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최능진은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50 총선거 후 3개월 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이승만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할 것이고 또 민족 통일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그가 생각한 사람은 서재필이었습니다. 50 총선거 이후 최능진은 본격적으로 서재필 대통령 추대 운동을 시작합니다.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운동은 이미 4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50 총선이 끝난 직후 최능진이 직접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서재필 박사를 우리가 못 가시게 우리가 해서 억류를 해왔다. 그분은 가신다고 그랬다. 뭐 그때 서재필 박사가 군정의 고문으로 와기서 정치 고문으로 와기서시니까 그분을 우리 가시지 못하게 막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왜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셔야 나겠다. 최능진은 서재필 대통령 추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민족의 분단을 반대했던 수많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이 서명에 참여했고 그 수는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재필 박사 추대 입장을 받는 게 뭐냐면 일종이 뭐냐면 세력 과시가 되거든요. 그 100만 명 서명을 받는다. 그럼 미 군정 당국에서도 그 당시 잘하는 미 군정 당국이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미 당국에서도 그만큼 평가가 달라지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뭐냐면 서재필 박사 그냥 미국 시민이다 이래가지고 막 중상하고 신문에 중상모략하고 하니까. 서재필 대통령 추대 운동이 뜨거운 호응을 얻자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서재필은 대통령 출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조선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9월 11일 대통령 추대를 거부한 서재필 박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무한한 대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 박사 기업 대로에 안녕히 가십시오. 서재필 박사가 떠나며 이승만에 대한 최능진의 도전은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서재필 박사 환송식에서 최능진이 했던 작별 인사는 서재필의 비서 임창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서 박사에게 인사를 한 최능진은 임창영과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승에서 만납시다. 어쩌면 최능진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 군정 쪽에서 미국으로 안 가겠느냐 오파를 자꾸 오는 거지. 미국으로 가라고. 여기 좀 피해라고. 아무래도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제 여신 내가 여기서 내한테 무슨 죄 지은 거 있느냐. 내가 한다게 되면 이승만이하고 끝까지 여기서 내가 지켜야지. 내가 왜 갔냐 그래가지고 결국 안 갔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미국 애들 갔으면 되는 갔으면 살아 계셨지. 친일 경찰 청산, 이승만 단독 후보 저지,
그리고 서재필 대통령 추대운동. 그렇지만 최능진이 싸우기엔 이승만과 친일파는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최능진은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단 최능진 혼자만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극우나 극좌로 흐르지 않고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모든 민족주의자들의 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좌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48년 10월 20일 여수에 있는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순 사건은 갓 태어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 발생 20여일 전 최능진은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구속되고 그 하루 전인 10월 19일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순 사건은 최능진, 오동기 등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입니다. 49년 1월 21일 그 첫 공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어떤 정치 노선을 지지하는가? 김구 주석의 노선을 지지하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율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피고들은 당시 군정에 불만 불평을 가졌다는데 그 사람들이 탐관 우리만을 좋아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해 그의 불평이 있었소.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동기를 나에게 전가하는 것은 천만부당이요. 여순 사건이 진압된 다음 국군에서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모자들은 대부분 총살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 전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에도 불구하고 최능진은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김일성과 합작하여 공산 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중형이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혁명의용군 사건이 그 수계라고 하게 되는 사형이지 어떻게 해서 3년 5년입니까? 또 더구나 중앙선 서식신을 바로 또 석방을 시켰고 말이지.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다 이거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60년대 말 광복 20년의 저자 김교식 씨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능진과 함께 혁명의용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오동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광복군 출신으로 친일 분자 척결에 앞장섰던 군인이었습니다. 최능진 국장하고는 어떤 관계냐 뭐 그런 것도 전부 그때 물어봤는데 그분은 그런 걸 처음 들었다는 거죠. 붙잡혀 가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박일원에 의해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뭐 했는데 계속 그 최능진하고 둘이서 뭐 한 걸로 하면은 뭐 가볍게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회유가 있었지만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그때 와서 했죠 저한테. 1968년 육군이 편찬한 한국전쟁사는 혁명의용군 사건을 허위 진술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지으며 오동기 소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능진이가 가장 걸림돌이고 군부에는 오동기가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분들은 충성스러운 이 사찰 경찰로 집권자에게는 아주 잘한 거죠. 잘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그러나 훗날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최능진은 그때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살이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1950년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되고 서대문 형무소 문이 열리며 그는 풀려납니다. 나온 이제 소방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났지. 나도 그가 잡혀가는 날부터 시험실로 섰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날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날 저녁 때 나도 시험을 깎았었어요. 9월 28일 국군은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일본 관동군 출신 김창룡이 이끌던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통에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있던 최능진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인 이필석의 집이 최능진의 마지막 은신처였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그냥 모셔야 돼 갔다고 그래서 그는 나야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사랑채 계시고 나는 식사만 이렇게 해드리고 갔다가 드리는 것만 하고 잘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땐 뭐 쫓들어돼 계셨으니까 앞에. 예. 거의 뭐 나오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최능진이 마지막까지 숨어있던 방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며 이승만 대통령과의 화해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능진의 마지막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정전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능진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에야 유족들은 경북 달성의 한 야산에 묻혀있던 최능진의 시신을 다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각계 인사들은 비로소 뒤늦은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족이 최선이라 여겼던 최능진. 그는 해방 공간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분열을 막는 것만이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고 온몸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최능진이 세상을 떠난 지 50여 년. 여전히 이 땅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민족은 여전히 분단돼 있습니다.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 그는 분단된 남녘 땅 한 귀퉁이에 누워 고향 북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최능진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살거나 아니면 발언하다가 핍박받거나 또는 도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정치 사상이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는 없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최능진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념으로 보자면 최능진은 반공주의자이고 보수 우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또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이 아닌 바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 이후 이 땅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또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